저는 이번 추계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백석대학교 교수 박혜선입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 발표대회는 초연결 시대의 기술과 주거라는 주제로 두 분의 기조 강연자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술대회가 한 2년여 동안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좀 아쉬움이 많았던 학술대회였는데 2년 만에 다시 발표장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분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논문 발표 외에 학술 교류의 장을 갖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또 되게 감격스러운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준비위원회라든가 회장님께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준비가 떨리는 만큼, 그다음에 기대가 하는 만큼 오셨던 분들도 멀리서 오셨을 테니까 값지고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추계학술 대회를 위해서 축사와 그다음에 기획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가 주최하고 주거학회,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경희대학교 초고령사회 플랫폼 기반 사람 중심의 고령 서비스 테크 문제 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주관해 주신 2022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학회 25대 회장님이신 주설영 교수님께서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발표를 전면 대면으로 전환하게 돼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학술 발표 대회로 되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는 초연결 시대의 기술과 주거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소통과 소비가 일어나면서 주거 분야에서도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새로운 주거와 도시공간 그리고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발표 대회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는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전망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일부는 이러한 주제에 맞게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미선 이화여대 교수님께서는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이라는 주제로 또 김승범 VWL 소장님께서는 휴대폰에 담긴 현대 한국인의 거주지와 생활권이라는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신진 박사 특별 세션, 또 한국주거학회 연구부 주택설계위원회와 주거경관위원회가 기획하신 하우징 인 더 시티 센터라는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분과별 논문 포스터 발표, 또 우수 석사 졸업 논문전, 학세 설계 작품전, 학생 취업 진로 설명회와 컨설팅 이렇게 해서 이 학자들을 위한 학술 발표 대회가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학자, 또 중견 연구자, 또 모든 주거학회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희대학교에서 학술 발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기꺼이 축사를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권어병 부총장님과 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를 기획해 주신 유재우 학술부 부회장님과 박혜선 학술기획 이사님 그리고 사무국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북촌도시한옥의 쓰임새라는 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40여 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하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제협력부 오정훈 부회장님 또 유혜연 이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추계학술대회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주거학회 모든 임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이 학술 발표대회와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학술적 논의와 함께 또 경희대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호병 경희대학교 학무부총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좀 푸근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 달로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가을에서 그 겨울로 연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초연결 시대인데, 인간과 기술들만 초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은 항상 초연결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학무부총장 권오병입니다. 오늘 경희대에서 열리는 2022년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대회 좌장을 맡아주신 유재우 부산대학교 교수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시는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VWR 김승범 소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생활과학대 주소영 학장님과 많은 선생님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주거학회는 창립한 지 33년이 되었고 회원수도 3,000명이 넘는 명실공히 한국 주거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 높은 학회의 학술 발표대회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연결 시대의 기술과 주거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영화에서나 보았던 기술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인 집에서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지로 에너지 하우스 등 집은 이제 단순한 안식처가 아닌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주거학회 학술 발표대회에서 우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단 기술의 적용과 이로 인한 새로운 미래 주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희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해드리고 만추의 경희 캠퍼스에서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오전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엘텍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미선 교수님께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화여대 ECC 건축 총괄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좀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통령 직속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장을 지내셨으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중앙감염병 병원 신축사업 총괄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미선입니다.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이라는 주제를 드리긴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래 집을 제가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조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미래의 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좀 미션을 줬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알아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난감했겠죠. 그래서 설문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20명 대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초연결 시대 이것도 되는군요. 뭐 안정, 휴식, 가족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얘기죠. 여기 심지어 달러, 돈, 젊은 세대에게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참 요즘은 넘사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가지는 주택으로서 어떤 가격에 대한 걱정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편안함에 걸맞는 장소,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게 이제 좀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동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거주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비싼 집, 강이 보이는 집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주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다양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양이나 지하를 활용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또 점점 집값이 올라가서 걱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집이 굉장히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집 내부에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요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과 딱히 다를 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저도 사실 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뭐 집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로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돌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이제 뭔가를 찾아왔어요. 이거 좋은 거 찾았다고. 미래의 주택 모습, 첨단 시설 갖춰.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미래 주택은 지금까지의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의 가사 몇 년 뒤에 세워질 미래의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한 건설기술연구소가 내놓은 미래의 주택은 각종 첨단 시설에 갖춰지면서 주부의 가사 노동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가 이 미래의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래 주택은 지금까지의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의 가사 노동을 대폭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싱크대를 겸한 식탁이 거실을 향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개수대를 앞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그날의 식단은 물론 조리 방법까지 안내받게 됩니다. 원하시는 음식을 눌러만 주시면 그 음식의 재료와 방법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빨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세탁조 등이 모두 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청소는 집진관을 벽 속에 설치해 청소기에 모인 먼지를 자동으로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실내 공기도 자동 센서기에 따라 저절로 환기됩니다. 집에서도 회사처럼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영상회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빌딩이라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그룹 버튼 하나로 천정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거실이 금방 영화관으로 바뀝니다. 주거 수준의 그 질적 향상과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형 실험주택을 짓게 되었고 이런 주택은 경제성 때문에 당분간 실용화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 28년 후인 2050년에 우리의 주거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기술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주거의 변화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통계학적인 인구학적인 측면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중에서 특히 가족의 변화, 가구의 변화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출생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이거는 아주 대세가 됐고 특히 이 대한가족이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각각 자기 방에서 개족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대한가족 문제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20년 후쯤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냐 이런 이제 과제를 내보라고 하면 90% 이상이 혼자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내가 쫓아가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살 때 혼자 살긴 하지만 또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친구와 살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굉장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고민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대한가족에 대한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결혼을 했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이 결혼한 친구들을 우대해줘서 다 해줘. 그럼 되게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생활동반자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인과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이 생활동반자법에 해당하는 이런 법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기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의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이 생활동반자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활동반자에는 특히 반려동물도 들어가죠. 잘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을 때 펫을 누르면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타고 이런 것들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거 선택 조건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사실 그 뉴스 클립에 나왔던 모 건설회사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만든 회사가 피데스 개발, 여기 나오죠. 피데스 개발 주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주거 트렌드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주거 트렌드 쭉 발표하는데 한 2, 3년 전에는 주거의 전용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코로나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벌크업 사이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훨씬 늘어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이즈가 커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인 룸,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올인 빌, 요거는 이제 마을 안에서 적어도 요 보행권 안에서 모든 걸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엄청난 주거 서비스가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문제인 단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공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개인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살 때 좀 그랬죠. 단지 안에 경로당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사실 생각해보면 공공이 해야 될 건데 이걸 왜 단지가 다 주민들이 책임지고 하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크업 사이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집 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집을 늘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지의 비밀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집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방식이 분명히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설계사무소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도 당연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금요일은 서너 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 됐고, 뭐 노동시간 유연제, 특히 미래학자들은 고용시대가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공간 제약 탈피, 이건 뭐 우리 지금도 집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에비테이션, 멀티 어드레스의 시대가 올 거고, 특히 공유의 시대, 스페이스 쉐어링, 타임 쉐어링이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민등록 거주지에만 살지 않고 좀 먼 곳에, 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뭐 여기 멀티 에비테이션을 썼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별장 이런 데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인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 소멸의 작은 해결책이 또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집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구도 구독하는 시대예요. 이제 서서히 시작됐는데 아주 좀 프리미엄 가구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독하는 해서 이렇게 써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촌, 주말집,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이런 브이로그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5도 2촌, 5일은 도시에, 2일은 시골에, 뭐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세컨하우스를 가지는 방법인데요. 저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가진다기보다는 얼떨결에 10명이 집 하나를 소유하는 이런 세컨하우스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를 얼떨결에 또 가지게 돼서 또 이번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세컨하우스를 하나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야, 뭐 집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분의 2로 이제 집을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무르는 이런 지방에 가서 머무르는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스타트업으로 또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별장을 공유해주는 뭐 이런 방법들. 글쎄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시골의 집을 와디스 펀딩, 여러분들 와디스 펀딩 아시죠? 소액을 모아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 갖고 서로 공유하는 건데, 심지어 집을 고치는 것도 와디스 펀딩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명한 스테이폴리오라고 하는 거, 요즘은 숙소를 뭐 호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들 스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보다는 어딘가에 머무르는 여행이면서 사실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집이 되는 이런 세상에 벌써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박 또는 농막, 이것도 뭐 굉장히 특히 최근에 성행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집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이미 생겼더라고요. 어드레스를 발음을 이제 아도레스라고 발음을 해서 잠시 이렇게 약간의 노마드의 삶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IT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커뮤니티를 꽤 많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로암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구독, 별장 구독, 국내에도 주택 구독 서비스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아직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변화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미래를 끄는 힘은 과연 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 이 안에서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보면 굉장히 연구거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미래 주거는 이런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affordable. 우리가 사실 집을 가지기 굉장히 힘들죠. 가격이란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적합한 어떤 집,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가격, 이란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들이 어쨌든 생겨날 것이다. 그다음에 share,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퍼질 거고, 에코 프렌들리, 우리 지금 기후 위기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다음에 플렉서블, 유연함, 그다음에 스타일리쉬, 자기의 취향을 반영하는, 이 오늘의 집 이런 게 왜 떴겠어요? 취향 반영, 취향 저격. 그다음에 건강함,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건강함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주거의 키워드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또 하나 집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빌리티의 변화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곧 택배가 드론으로 오고 드론 택시가 생기고, 이건 많이 얘기되고 있죠. 제가 이제 용산에 사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에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첫 반응이, 우리는 앞으로 택배를 드론으로 바뀐 글렀구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명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세종시 같은 데는 이걸 일부, 상암에도 일부 이제 뭐 운영하고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젠더 관점에서 보면은 돌봄 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을 생각을 할 때, 이런 동네에서 저속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주행 셔틀 서비스가 생긴다면 굉장히 삶이 좀 편안하고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주거와 모빌리티가 결국 결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집에 있다가 오실 때 뭔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이런 모빌리티가 공유가 될지 뭐 자기가 소유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이런 발표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미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집이 자동차가 집 안으로 가서 이렇게 부착되는 이런 방식을 예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동기기도 한데 문생동의 장윤교 소장님은 집에 핵심 플랫폼은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철썩 이렇게 들러붙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상했다는 얘기는 2050년에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주로 이제 공간을 다루는 공부를 하시는 분일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할 곳은 뭐 설계사무소, 건설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전을 만드는 전자회사 또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르노와 현대자동차에서 내고 있는 그 스마트 주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특히 모빌리티가 우리의 주거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전자회사에서 사실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 주거에다가 결합시킬 건가. 단순히 우리 이때까지는 뭐 냉장고 사고 뭐 이게 세탁기 사고 따로 생각했지만 요즘 어때? 비스포크라는 거, 뭐 LG 시그니처 이런 거 가지고 뭐 벽면 전체를 이렇게 이미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LED 판이 벽 하나를 전부 차지하면서 색깔도 바꾸고 우리 옛날에 포인트 벽지 이렇게 갖다 발랐듯이 한 면이 우리 기분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뭐 오늘은 좀 어떻게 바다를 한번 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그건 분명히 성큼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고유만의 영역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도요타에서 만들고 있는 우븐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의 어떤 도요타가 공장이 들어있던 데가 이제 공장이 폐쇄되는데, 여기에 그 BIG 잘 아시죠? 비아크 인겔스가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함께 우븐 시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자율주행 셔틀처럼 저속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가지고 보행자와 어떻게 안전하게 혼용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예요. 그래서 아마 도요타가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작은 도시를 만들면서 그것들을 실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장이 폐쇄되면 사실 지역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소멸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첨단 스마트홈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쨌든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 네옴시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옛날에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네옴시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보내주고 났더니 이게 너무너무 뜬 거죠. 170km 서울 강릉 거리를 롯데타워가 쫙 열거되는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하냐, 실현 가능, 성공보다도 실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글쎄요. 여기서도 뭐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 뭐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우려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도시를 수직으로 세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의 주거 환경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골목을 수직으로 세운 적층한 아파트,
사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사실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 공동체가 많이 붕괴된 데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도시, 좋은 거주지가 될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들더라고요. 한번 이건 두고 볼 일이죠. 이거는 작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화성에 집 짓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어떤 한켠에서는 또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미래를 대비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앞에 했던 얘기들은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건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함께 겪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좀 더 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유토피아인가요? 디스토피아인가요? 꿈꾸는 미래는 당연히 유토피아적인, 뭐 거기에 완전히 갈 수는 없지만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을 꿈꾸시겠죠. 전문가로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볼 때 이게 이제 우리 매체들 오래전부터 미래를 예측할 때 나왔던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멋진 신세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1984 또는 많은 소위 우리가 SF 영화라고 하는 것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또는 만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디스토피아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소위 교육 많이 받고 많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찬란한 미래,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안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저렇게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은 약간 과잉 감지 편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인류는 우리가 위험에 감지하는 능력은 수렵 채취 시대 때 워낙 그게 때부터 우리 유전자에 굉장히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높이인데 위를 바라보는 높이와 아래를 바라보는 높이를 인지하는 게 되게 다르다 그래요. 아래를 훨씬 깊게 인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떨어지면 훨씬 위험하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오랜 기간 박혀 있는 건데 그런 위험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위험은 수만 년 이어져 왔던 위험과는 굉장히 다른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위험은 채 우리 유전자에 새겨지지 못했던 위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험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고를 울려주고 대비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과잉 감지의 편향이라든가 거짓 양성 오류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벨이 사실 불이 안 났는데 약간 예민하게 해서 뭐 이 벨이 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유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저희가 최근에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막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잘한 사람이 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그럴 텐데 그런 칭찬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이런데 사실은 상류로 가야 된다. 상류로 가서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제도 이제 조정구 선생님 얘기할 때 뭐 삶을 담는 그릇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는 업스트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업스트림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조금만 더 위기에 민감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 우리 미래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거주 환경의 위기. 물론 이게 뭐 거주 환경의 위기야. 우리
뭐 사회 위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실 우리 세상에 전쟁이란 게 뭐 약간 국지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체제에 의한 리스크, 뭐 기후 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동체 해체, 사회적 관계망 붕괴 뭐 이런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1년에 2만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2030의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독사,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사태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의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신뢰의 위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굉장히 위험의 사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예민해서 느끼는지 몰라도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담대한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비관주의자 되기? 실제로 이 비관주의가 되라라기보다는 위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 우리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주인공에게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결국 뭐 그런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래서 테크노크라시, 오늘 얘기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삶의 인프라를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를 변수로 놓지 말고 좀 상수로 놓고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뚜렷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회복. 이건 모두가 우리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뭐 설계해오면은 한 단어의 반 정도는 커뮤니티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간만 있다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슨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주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더 열심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위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거,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자급자족. 자급자족. 이거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 라이더들에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더들마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베란다에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농지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빌 게이츠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천병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세계의 기후위기, 그래서 식량위기를,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당장 내 먹거리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뭐 닭이라도 한 마리 키워야 되나? 단백질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하여튼 미래 주거에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엌을 살리자. 사실 근대 사회에서 점점 부엌이 쪼그라들었죠. 여기 도현정 쌤도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부엌의 역할. 결국 집의 핵심은 부엌이고 아무리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눠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또 다양한 선택지의 확보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대세는 도시에 살 거고 아파트에 살 거고 바쁘게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선택지를 좀 제공해주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정원, 뭐 텃밭, 실내 경작. 독일에는 아시죠? 작은 도시 농업, 뭐 클라인가르텐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뭐 바로 집 옆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텃밭이 좋은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낯선 사람들이 가까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텃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는 조그만 텃밭만 해도 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텃밭하는 주변 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뭘 많이 얻어먹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거다. 단순한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LG에서 이번에 티움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건 뭐 전기를 써야 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죠. 헤비타트에서 발표한 기후 위기에서 수면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표는 했는데 세빛둥둥의 덩어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좀 두고 볼 일이지만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현한 데가 있어요. 스쿤십이라고도 하고 스쿤칩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한 40여 세대의 가구가 완전히 스마트 에너지 자급자족이죠.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청정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쉐어하고 또 이런 자기들이 모은 자료들을 오픈 소스로 다 개방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미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수면이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고 또 하나 이제 올해 있었죠. 하우스 비전 코리아 여기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 다녀오면서 든 생각이 이게 이제 이번에 주제가 농이었잖아요. 농업 솔루션 스타트업을 하는 이 만나 CEO라는 데를 기반으로 해서 이곳이 이 안에 로컬이 있고 마을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쉼터가 있고 거기다가 문화까지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대안이죠. 우리 도시가 다 이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젊은 세대가 자신의 생태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분산형 동료 시민 정치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런 글을 읽게 됐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사실 나의 삶을 의탁해야 되겠다.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세대, 제 세대는 이 회장님, 주학 회장님과 비슷한 이 세대인데 우리는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뿌리 깊은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 이미 젊은이들은 나면서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계도 젊은 건축가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유전자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끼리의 이런 동료 시민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만나 CEO 거기서도 보여줄 수 있고 요즘 보면은 그 청년 공동체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곳의 움직임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삶, 내가 이제 뭐 어쨌든 초고령 사회라 그러고 앞으로도 뭐 살 날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나의 미래의 집, 나의 미래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뭘 여기 와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응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연결 사회의 어떤 조금 기술적인 이런 뭔가 멋진 걸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좀 미흡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멋진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주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주시면서 그 약간 어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을 젊은 세대에게 해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에 담긴 현대 한국인의 거주지와 생활권이라는 주제로 김승범 VW의 소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승범 소장님께서는요, 서울건축과 공간에서 건축 실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부큐레이터로 활동하셨습니다. 실무와 그다음에 연구와 그다음에 또 그 큐레이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걸 볼 수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VWL 소장으로 계시면서 도시공간 데이터 분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저희가 늘 저희 또 다른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저희도 모르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크게 읽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는 부분을 다루어 주실 것 같아요. 재밌는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VWL 소장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에 담긴 현대 한국인의 거주지와 생활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탐색과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긴 했는데, 한 7년 정도는 회사를 만들고 주로 이제 도시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론사랑 그런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작업도 이제 간간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의 특성이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깊게 연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좀 두루두루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 한 3년 정도는 제가 휴대폰 데이터를 많이 접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휴대폰 데이터 중심으로 제가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가볍게 빠르게 좀 많은 슬라이드로 자료집에 두껍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초연결 시대였는데요. 사실 이제 초연결 시대 연결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모든 게 연결됐다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 하면 지금 시대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시대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부른다면 또 아주 특이하게도 휴대폰이라는 사물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대화하고 움직이고 모두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화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 움직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은 이게 GPS처럼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00m 반경 정도의 오차로 위치들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쌓이고 있고요.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초연결 시대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 달 동안 움직인 궤적들을 하나하나 겹쳐놓은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릉에 가기도 하고 또 속초에 가기도 하고 부산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전 쪽에 가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사람이 많은 도시를 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동의 모습들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동하니까는 휴대폰이 담고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점을 좀 부각을 시켜보자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거주 환경이나 거주지 이렇게 특별한 이 단어가 무엇을 정확하게 정의하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나와 관계 맺는 환경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범위 이제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그냥 생활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좀 부르고 이 데이터들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많이 봐왔던 거죠. 서울의 이제 용도 지역 우리가 나누고 제도적으로 나누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는 주거를 짓고 주택을 짓고 또 어디는 근생, 또 어디는 학교가 있고 또 다른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사람들은 집이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근생이니까 뭔가 사러 가겠지. 낮에는 어디 있고 주말에는 어디 있고 평일에는 어디 있고 그런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게 지금 혹은 뭐 어제 평일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좀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머무르는 것은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그러니까 KT 고객간의 한 달의 체류 시간을 모두 누적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회색 지역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좀 적은데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가 지금 조금 안 보이지만 좀 있으면 보일 겁니다. 노란색 정도,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체류한 지역들, 그러니까 체류 시간 다 누적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확대해 보시면 서울은 이렇습니다. 서울 많이 살죠. 이제 서울도 많이 살고 부천, 인천으로 가면서 수도권에 많이 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세종과 대전 그리고 이쪽에 청주겠네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내려가 보면은 행정구역 경계까지 사람이 들어차 있지는 않고 이렇게 사람이 머무르는 곳과 행정구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경남권이죠. 뭐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나머지 경남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인구는 많아졌는데 국토 전체적으로는 어디는 많이 희박한 그래서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쪽이고요. 다시 서울로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은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행정구역 그 경계선까지 꽉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근 10년, 20년 사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거기 주택들이 또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서울과 그 주변에 사람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데이터의 묘미는 그 속성들을 또 구분해 보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모든 치료 시간을 누적을 시켰는데 이제 휴대폰 데이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밤에 많이 머무는 데를 그 사람의 거주지라고 야간 상주지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낮에 많이 머무는 데를 주간 상주지라고 추정을 하고 그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상 야간 상주지를 거주지 그리고 주간을 직장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 군데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각각을 나눠본 걸 다시 합쳐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각자의 거주지 기준 체류 시간을 해보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이제 가장 이제 북쪽부터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뭐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 뭐 강서 양천구 그리고 동작 관악구 또 그다음에 강동구까지 그렇게 집이 많은 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머물겠죠. 이제 여기는 직장 중심인데요. 앞으로 좀 이제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조금씩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직장, 집, 직장이죠.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지역이 많이 몰려 있는 종로나 그리고 뭐 강남 테헤란로 이런 중심 그리고 가산 디지털단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기타 지역입니다. 또 앞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직장, 기타, 직장, 기타 이렇게 보시면 종로나 강남은 이런 상업시설도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없던 지역들이 생겼던 게 홍대나 그런 잠실 쪽, 롯데월드 쪽이 또 늘어났습니다. 홍대 쪽이나 잠실, 롯데월드 쪽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아닌 곳에 또 많이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더해봤고요. 물론 도시랑 농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사실 거주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GPS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라 좀 집 언저리에 한 200~300m 정도까지 같이 이제 여기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중에 14.4시간 정도는 거주지에 그리고 직장과 그 주변에는 또 한 대략 6시간 나머지에는 한 3.7시간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집 근처에 여전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집 근처에 많이 사는데요. 이제 좀 잠자는 시간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도 한 7시간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7시간을 뚝 떼어보면은 이제 7.4시간으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또 눈여겨보실 거는 직장과 기타, 여전히 거주지가 많지만, 직장과 기타를 또 합쳐보면은 집과 집이 아닌 지역으로 나눠보면은 집이 아닌 지역에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것은 어디인가를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평일, 휴일, 그리고 뭐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그런 구성, 여러분이 이제 사회 속에 있는데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사람과 혹은 어떤 제도에서 직장이 있고 없고 해서 그 선택적으로 이제 장소를 머물게 되는데 이제 그런 구분들을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평일, 휴일로 구분해 보면은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거는 전체 삶의 한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은 전체 7분의 2가 조금 넘죠. 공휴일도 있으니까요. 근데 평일보다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는 시간 중 어디를 가고 싶어 해서 이제 가는 지역들이 휴일에 좀 더 남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는 서울 거주자들만 한번 봤습니다. 서울, 당연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요. 이건 아직은 평일, 휴일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라든지 그런 지역 혹은 서울 거주자인데 동해안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요. 일단 평일을 보시면 아까랑은 약간 좀 다른 기준,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그리면은 조금 더 좁아지는데 너무 좁아져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그리는 문턱값들을, 그러니까 아까 보라색은 좀 잘라내고 어떤 특정값 이상만 본 거고요. 그러니까 문턱값을 좀 높여서 본 거고, 그래서 평일 생활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약간 좀 줄어드는데 서울과 여전히 뭐 동해안 그리고 광역시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휴일을 같은 기준으로 휴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 늘어나 있죠. 날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확 늘어나 있고요. 하루 평균이니까 이제 같은 하루 기준입니다. 좀 어디를 가는가 보시면은 이렇게 동해안 쪽에,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그리고 대구 이런 좀 경남권 쪽에 많이 가고 제주도도 많이 가죠. 그리고 근데 광역시 쪽에 많이 가는데 또 이런 국토의 끝자락, 그러니까 교통은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휴일에는 좀 어딘가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 뭐 여수, 이제 이런데 거제 등등에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리고 한 2시간권,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충청, 이제 한 약간 이런 북쪽, 충청도의 좀 북쪽 정도, 그 다음에 그런 강원도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평일과 휴일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이제 연령대로 나눠봤습니다. 20대와 40대는 어떻게 다를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광역시 쪽, 이렇게 철도가 놓인 데들, 아무래도 좀 차량 소유가 좀 적을 거기 때문에 철도 이동 중심이고 또 몇몇 지역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40대는 좀 승용차 이동 다소 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이번엔 빼봤어요. 그래서 20대가 비교를 해서 똑같은 인구수로 맞춘 다음에 20대가 많은 데는 이쪽에만, 20대가 많은 데 이쪽에만 표시하고 40대가 많은 데는 이쪽에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은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러니까 20대는 40대는 일단 좀 휴일에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20대는 여전히 서울 안에 많이 머물고 뭐 경기라든지 약간 이제 분당과 수원까지라든지 이렇게 좀 철도 정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광역시들. 그리고 제주도도 같은 경우도 봐도 20대는 제주시 정도에 조금 더 몰려있는, 제주시나 서귀포 정도에 몰려있는데 40대는 아무래도 차량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지 이쪽 저쪽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동해안인데요. 강릉, KTX가 가죠. 근데 속초 그렇지 않죠. 그래서 20대랑 40대는 이렇게 좀 어떤 이동의 그런 특성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서울에도 좀 사람이 많이 사는 송파구, 강서구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데요. 사람이 많이 사는 송파구를 콕 집어서 한번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대가 많은 지역들은 이제 이쪽에 있고 40대가 많은 지역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단 전국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이나 속초가 좀 차이가 나고 또 광역시급들에서는 확실히 20대가 이런 광역시 쪽에 많이 가고 4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요. 그냥 얼핏 보면은 송파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20대는 서쪽으로 가고 40대는 동쪽으로 가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전철 연결망을 보시면은 물론 여기도 뭐 몇 가닥 있긴 하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 본 건 아니라 좀 가설이라고 연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설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들이 20대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40대는 송파구에서 이제 바로 동쪽 경기도로 나가면 여기저기 이제 휴일에 펜션이라든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제 A급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와 40대, 이제까지 본 게 휴일입니다. 그래서 휴일 생활권을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좀 말을 또 바꿔보면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장소를 선택해 머무르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데, 송파구에 거주하는데, 뭐 서울에 거주하는데 또 다른 삶을,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적으로 다르게 구성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거주지 시군구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부제로 서울이 지닌 거대한 중력이라고 잡았는데, 부평구, 인천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제. 거주지가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지 주변에는 많이 머물고요. 근데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거겠죠. 이번에는 용인의 기흥구, 용인인데요. 이제 부평이나 용인이나 다 자기 동네 많이 사는데 서울은 가요. 약간 이제 떨어졌더니 여주시까지 갔더니 중력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무래도 이제 근처 위주로 살고요. 근데 좀 더 멀어졌는데 원주예요. 이번에는 또 서울에 좀 더 많아졌어요. 같은 값으로 다 이제 끊어보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자잘하게는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으면 좀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계속 보시는 거는 일정한 문턱값 이상으로 끊어낸 겁니다. 보시면은 다시 서울에 많아지는데 KTX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연결하는 교통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같은 강원도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 춘천이나 강릉 이런 도시들에도 여전히 이제 똑같이 많이 비슷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뭐 땡땡이 있다 그랬는데 서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안동 사람들의 생활권을 또 끊어봤는데, 이제 안동에 근처에 많이 있고, 서울에 보니까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딱 점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 하고 이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쪽에 서울 경계 보이시죠? 이쪽에 점이 2개가 있던데, 물론 여기저기 많지만 그나마 좀 많이 가는 데도 여기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인 것 같아요. 삼성병원이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오는 게 병원이라는 점이 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해 보였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산을 중심으로 차를 타면 30분 안에 가죠. 뭐 전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뭐 대전은 이제 뭐 약간 가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익산 같은 경우도 서울에 가요. 여기 보니까는 아산병원 여전히 보이고, 이제 롯데월드, 에버랜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많이 갑니다. 이쪽은 뭐 이제 역사 주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군, 전국에서 시군구 단위로 가장 인구가 적은 데인데요. 16,000명 정도 살죠. 여기 여전히 이제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이번엔 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초연결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생활등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흥미롭잖아요. 흥미로운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 범위에서는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혹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 지방 사람들을 지방 거주지에 머물게 하려면 그 주변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사람들을 다시 보시면은 익산 주변으로 가는데 군산에 가고 뭐 전주에 가요. 근데 연속적이지 않아요. 주변이 비어 있죠. 물론 이제 여기는 가시면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갈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건데, 생활권이 어디는 연속적이지만 또 어디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들을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원 같은 경우도 쭉 건너뛰어서 이렇게 전주 쪽으로 많이 가죠. 연속적이지 않은데요. 물리적 거리와 생활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심 주제를 부천시로 한번 돌려봤는데요. 다시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생활권을 보면 이제 여기가 서울 경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부천시죠. 근데 가까운 데 많아요. 가까운 데 많은데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문턱값을 잘라내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이제 종로와 강남 쪽, 그리고 여의도 이런 데 많이 가는구나를 보실 수 있고요. 확대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죠. 여기가 서울 강화문 이렇게 종로, 그다음에 여기가 강남 테헤란로, 그리고 이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이게 1km 격자로 한번 누적을 해본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250m 격자로 봤는데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천시 중에 그냥 임의로 찍어봤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2-3개 정도를 이렇게 이 사람들의 거주지만 그러니까 거주지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필터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위 문턱값으로 끊어내 보면은 여긴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이쪽에 부천역 주변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거주지 중심으로는 많이 있고요. 아주 근처.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지금 250m 격자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500m 격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처는 당연히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부천역 근처로 많이 있고요. 조금 낮춰보면 지하철 중심의 번화가들, 송내역, 또 역곡역 이런 쪽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가까운 곳부터 연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조금씩 해보시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가까운 데부터 채워지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값들을 다시 한번 끊어 보시면은 이제 뭐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여기가 지금 1km 반경을 이제 요 거주지 중심으로 제가 반지름이 1km인 반경을 그려놓은 건데 어떤 지역들보다 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 부천 여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간 건 아니지만 각자 이렇게 사람 개별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말하자면은 뭐 서울시청의 어떤 곳은 이제 그 반경 1km에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이 머무르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게 계속 이제 보통 보행 생활권 물론 이게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한 사람의 일주일 한 달의 생활권을 보면은 보행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많이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더 많이 머무르는 것이 훨씬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권이라는 게 집에 있는 장소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과 상태, 직장이 어디에 있고 이제 그런 상황과 학교가 어디에 있고 그런 상황과 상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닐까.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주제를 탐색과 질문이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결론 없이 질문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라는 게 장소의 선택적인 체류라고 본다면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입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또 움직이고 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종로구 거주자의 생활권인데요. 또 종로구는 마침 이제 여기 보면 동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많이 머물고 이제 좀 먼 데는 덜 머무르는구나 했는데 여기는 그 종로구에는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장의 슬라이드는 서울의 25개 구를 자치구들을 좀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좀 이렇게 나눠본 건데요. 종로구는 이렇죠. 근데 역시 중력 인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노원구 주변에 많이 머물지만 종로와 강남 테헤란로 쪽이 진하죠. 뭐 여기 잠실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로와 강남 쪽에 많이 머물고요. 여기 바꿔봐도 비슷합니다. 강동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면은 생활권 범위를 이제 물리적 거리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서울의 이 가로 긴 게 한 25에서 30km 정도 되니까 아마 서울 사람들의 평균 생활권 거리를 내보면은 한 뭐 10km, 15km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강남구에서는 생활권 범위가 5km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직장이 아무래도 그 종로와 강남이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생활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서울 안에서도요. 은평구, 양천구. 이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면은 강남, 금천, 은평, 양천, 이렇게 역시 그 몇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 밀집 지역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평균도 그냥 큰 스케일에서 볼 때는 또 그러니까 서울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볼 때는 평균의 의미가 있지만 또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각 자치구마다 또 생활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근처 그러면 거주지 주변에서 보행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역시 그러니까 직장이 멀면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소비하면은 집 근처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집 근처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역시 서울이나 경기도나 직장 밀집 지역과의 직장에 따라 거리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성별과 연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양천구를 그냥 한번 찝어봤는데요. 그 양천구 10대, 그러니까 10살부터 만 10살부터 19살이니까 약간 좀 대학생이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10대 생활권을 봤습니다. 그 양천구죠. 그 이제 당연히 주변에 많고요. 근데 그 여기 뭔가 봤더니 홍대예요. 그래서 홍대 정도는 뭐 학원 때문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뭐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중요한 점은 10대에게는 또 거주지 주변의 생활권이 거의 전부라는 거죠. 집과 목동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라는 학원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양천구 20대 이제는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요게 색깔이 조금 약간 연해졌고요. 대신 여의도, 뭐 강남, 그리고 뭐 홍대, 그리고 종로쯤에 좀 많아졌습니다. 40대로 가봤는데요. 40대는 이제 당연히 아까 이제 보셨듯이 직장 밀집 지역에 많고 또 양천구에 사는 사람 중에는 가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죠. 아, 내가 직장이 가산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어디 살지? 그랬을 때 양천구에 집을 잡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혹은 반대로 아, 내가 좀 직장이 여기저기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집이 양천구니까 그래도 가산으로 가보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10대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지만 10대 좀 진해요. 아무래도 거주 주변에 많이 살고 20대 이렇고 그러니까 20대는 좀 더 연해졌다가 40대로 오면은 다시 조금씩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는 조금 더 밖으로 많이 돌면서 사는 것 같고 40대는 다시 거주 주변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40대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여성과 40대 성별 차이를 한번 봤는데요. 거주지란 같은 의미일까? 같은 만큼 사는가? 그런 질문인데요. 평일이고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요거는 평일 40대 남성인데요. 다시 이제 여성을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제 여성. 이제 아무래도 요 이제 강남 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직장 밀집 지역의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아요. 다시 이제 그 종로와 강남 쪽을 눈여겨 보시면은 여성, 남성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많죠. 근데 또 다시 거주지 주변으로 보시면은 남성보다는 또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좀 더 진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거주지 주변에 여성이 많이 이게 이제 뭐 직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그냥 요새 생활에 빗대어 보면 아무래도 40대 같은 경우에 여성보다 남성이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20대예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별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20대로 오면은 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비슷한 정도로 집과 집이 아닌 곳에서 머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그런 또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 달라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면은 집 근처에 많이 안 살고 나이가 들면 돌아오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방금 성별의 차이를 나눠봄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맡은 바에 따라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일단 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아까 이제 보신 거주지와 거주지가 아닌 데로 나눠본 거를 거주지, 직장, 기타 지역을 나눠본 거를 이번엔 직장과 기타를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 거주지, 그 다음에 이 약간 푸른색이 거주지 외.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달 동안 10대 같은 경우에 거주지에서 한 뭐 14시간, 아까 이제 평균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14시간 정도를 보내고 거주지 아닌 곳에서 뭐 나머지 10시간을 보낸다 이런 건데요. 이제 10대, 20대, 30대로 쭉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남녀로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20대까지는 남녀가 비슷해요. 근데 30대부터 좀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새에 기혼 비율이,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 비율이 또 높지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거에 따른 또 차이라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대부터 남녀의 거주지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직장을 가진 비율이 좀 적어져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70세로 오면은 거주지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집니다. 거주지라는 건,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거주 주변의 생활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런 거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이 뭐냐 떠올렸을 때 그런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또 사회적인 관계와 또 입지의 주제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을 또 한번 봤는데요.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생활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한번 샘플링 해봤습니다. 위례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울과 그 세 개, 그러니까 서울 송파구, 성남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하남 세 군데에 걸쳐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A, B, C를 볼 텐데 A과 C가 31, 35단지 이제 임대주택 분양분이고요. 이제 B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그 방금 이제 보신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되는데 이제 A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권이 이쪽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그러니까 흔히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작년에 또 개정이 돼서 서울에 그런 무허가 이제 불량 주택이 철거되면서 사람들이 집단 이주했던 데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사실 요새는 조금씩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냐면은 여기 사는 이제 여기 임대주택 분양을 했을 때 아마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입주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거주지는 달라졌는데 여전히 생활권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바로 옆 단지지만 이번에 일반 분양을 보시면은 이제 생활권이 확 바뀌어요. 이쪽이 거의 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서울 쪽으로 많이 생활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C 단지, 임대주택 단지를 오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A, B, C 번갈아 보시면은 A, B, C 확실히 이제 일반 분양분만 좀 생활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접 거주지라도 그 생활권의 방향의 정반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인데요. 그 영양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0명이 거주하는데 송파구가 66만 명, 7만 명이니까 그 한 40분의 1 정도가 거주하는 데죠. 근데 여기 이제 20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떠나가니까 점점 뭔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어디를 가나 봤더니 좀 더 주변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20대 보시면은 그 딱 이제 거주지 그 영양군 말고는 조금 더 먼데, 그러니까 40대, 20대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먼 지역들로 20대는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별 생활권을 비교해 본다는 게 20년 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힌트라고 제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는 아까 전에 발표에도 나왔지만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일 수도 있는데요. 지방 소멸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된 지금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서울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지방 사람이 적게 사는데 그런데 어떤 요건들을 생활권에 갖춰줘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지방 그러니까 거주지 생활권 주변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기반으로 생활을 할까 이제 그렇게 좀 이게 뭐 정책이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란 좀 연구가 앞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거주지와 생활권이라는 주제로 제가 쭉 이렇게 휴대폰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고정적인 것, 반경 몇 킬로 거리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구성되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지역, 뭐 밀집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환경, 또 CBD 중심 이제 업무지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서울과의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 또 도심과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거주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삶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갖출 수도 있겠지만 또 좀 질문을 바꿔서 거주지와 생활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쪽으로 좀 물음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물음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라는 또 앞으로 좀 많은 연구 주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발달된 기술로
들여다봐서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습관처럼 했던 어떤 방식들 자체를 어쩌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이제 지방에 살면 이제 지방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옆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의 인프라를 전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이 이렇게 좋은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뭐 식사를 모든 저의 삶의 터전이 서울이어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정말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거주지와 생활권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정말 큰 약간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에 11시 반부터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은 유재호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11시 반에 다시 자리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미래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학술적인 주제나 관심을 또 끌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발표해 주신 강미성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범 소장님께서 새로운 또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창균 목포대 교수님하고 이진국 연세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소감을 말씀하시고 아마 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난다면 이제 여기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족이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제 통신이나 뭐 철도의 발달로 공간이 시공간 압축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철도와 기선 뭐 이런 게 발명되었고 현재까지 이제 공간과 사건의 과잉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4차 혁명과 메타버스 기술로 뭐 장소와 비장소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대를 넘어 초근대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택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주거학회에서는 인간답고 행복한 주거와 생활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해 왔고 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유창균 교수님께서 이진국 교수님께서 먼저 소회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의 이진국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강미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뭐 여러 정말 다양한 축의 여러 방향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과 관해서는 아무래도 요즘 기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유토피아적인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입장이라 되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뭐 직업을 뭐 잃는다던가 뭐 인간성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창의성이 부족해진다던가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의 용어를 쓰자면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이 이렇게 기술을 하는 사람 이면에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염려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는 내용을 어려운 걸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봅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젠더와 공간 연구라는 과목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있죠. 지금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여러 차별들,
이나 뭐 편견들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는 거죠. 훨씬 빠르게 모아서. 그래서 이미 그런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뭐 AI 뭐 해갖고 시켰더니 뭐 욕부터 먼저 하더라. 내지는 굉장히 젠더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아까도 위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의 결과물이 가장 많이 반영될 곳이 사실 주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제 사실은 주거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집에만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기술지향적인 이런 사고를 가질 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좋아야지 결국 그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기술들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주신 김에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승범 소장님께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기술과 주거에서 휴대폰 정보에 대해서 빅데이터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큰 상관이 있나? 사실 이런 의구심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주거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단순한 집, 과거의 어떠한 개념이 아닌 뭔가 좀 현대와 근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생활권이라던가 아니면 이동, 또 아까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모빌리티 하우스 같은 이런 미래주택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연결관계를 너무 아주 예시와 함께 극명하게 보여주신 점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사실 그 빅데이터들은 로그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의 전문가실 테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데이터 종류들도 혹시 사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주거 관련해서도 응용할 어떠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또 너무 또 어려운 걸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대표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그런 1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KT나 SKT나 LG에서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신사에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T 같은 경우에도 그 퍼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몇 군데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들을 알 수 있고요. 또 KT 같은 경우도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서울시 실시간 인구를 서비스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 인구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 몇 명이 있다 정도만 제공이 되고 있고 그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아까처럼 좀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주거 거주와 관계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봤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는 관련된 공간 데이터를 많이 다뤄본 편인데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 데이터다, 혹은 이제 상권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게 언제 개업했다 폐업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점에 대한 데이터 같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라는 게 각의 점포 주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자율의지로 개업하고 폐업하고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을 모아서 보면은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가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많이 개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니까 폐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딱 뭐 이렇게 쭉 열거할 만큼 여러 가지가 생각나진 않지만 결국은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한 일과 연관지어 보면은 또 많이 여러 가지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SF 영화를 보니까 그 기기가 로봇이 뭐 세상을 지배하고 또 빅데이터 같은 것을 또 딥러닝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하니까 뭐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세계들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이제 강기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세대보다는 여기 젊은 학자들께서 위기를 상수로 이제 청년들에게 뭐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근데 그 지역 생태는 지역의 커뮤니티도 포함되지만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 속에 새로운 세계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믿고요. 데이터 소스는 뭐 핸드폰 말고도 이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조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또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거기서 계속 막 연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유창균 교수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유창균입니다. 먼저 두 분 발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이진국 교수님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도 같은 수순에 따라서 먼저 강미정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진 사례들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 지금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같이 같이 소용되어지는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많이 힘을 주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지막에 귀결하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 문제, 전통적인 주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결국 다름은 없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그 주는 뉘앙스가 내가 만드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저는 초점을 두고 과연 미래의 사회에서는 내가 만드는 집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사실 기능주의를 넘어서서 현대의 사회에 넘어오고 뭐 테크놀로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내가 만드는 집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대사회 이루어지기 이전에 근대사회 이후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연령층이 아니라 계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만드는 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집, 여생을 마치고 싶은 집, 그리고 또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집을 짓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살고 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택의 그 자재의 표준화와 설계의 표준화,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뤄내고 있고 그 현실성은 과연 있을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론해서 정 안 된다라고 한다면 스켈톤은 어떤 식으로 지워지고 인필은 어떻게 치워질 수 있을 것인지. 이를테면 중국의 공동주택 시장은 스켈톤만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골조만 지어주고 문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필 요소를 전부 입주자가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주택의 다양성이나 인간성의 회복, 또한 내가 만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드는 집이라고 하는 미래의 집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되어져서 혹시나 또 그런 충족 같은 것들이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역시 답이 없는 줄은 압니다. 아니,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으로서. 사실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80%에 이릅니다. 선진국들 뭐 한 40-50%, 심지어 30%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80%대에 이르는 그런 숫자들. 그다음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주택 소유자 퍼센티지가 50%대에 몇십 년째 머무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데서도 사실 답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주택은 단순히 만드는 것만은 아니죠.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열망이 다 뭉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컨트롤하기도 좋으니까 또 정부에서도 모든 정책을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 얼마 전에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죠. 거기서 조금 뭐 아끼는 것보다 일단 부동산으로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여기서 주택이라고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취향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거꾸로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집이 아니라 방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오늘의 집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저는 젊은 세대가 인간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던 주거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실마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집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들이 함께 그런 고민들을 또 해나가면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엉뚱한 얘기 했네요, 또. 아니, 적성이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의 중에도 비스포크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LG의 오브제랄지 삼성의 비스포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동주택도 미래주거의 기술이 같이 겸비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친환경 녹색 기술을 들여오는 주택 내의 자연환경 이런 녹색 요소랄지 아니면 스마트팜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달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승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활권 계획의 범주의 틀을 정형을 좀 깨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생활권 계획을 할 때 CA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활이라고 하는 권역의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권역을 달리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의 원단위가 사실은 사회적 원단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생활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루는 원단위가 그 거리의 개념, 면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그다지 큰 시간을 소용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물리적인 도달거리가 한정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적인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는 어떤 면으로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소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 권역 내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부재해서 즉 다시 말을 하면 자기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권의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책적 부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적인 현상의 차원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또 다른 계획의 원단위로 활용을 해서 지표로 이렇게 또 연구를 깊이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 답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기조강연 를 맡으면서 좀 제가 처음에는 좀 사실 좀 사양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박사학위가 있지만 근 거의 7, 8년 동안은 연구보다는 일을 많이 해와서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연구라고 하지 않고 탐색과 질문이라고 좀 물러서게 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뭔가 이렇게 저랑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연구를 여러분들이 또 더 젊은 분들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물리적인 거리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지 이제 보통 생활권 하면 계속 생활권 관련 연구를 하시려는 분들을 몇 분 만났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휴대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좀 500m 1km 반경의 자세한 거를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뭉툭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권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인접 지역은 약간 좀 이렇게 250m, 500m로 뭉쳐놓고 좀 원거리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좀 의뢰를 받아서 제가 했던 좀 짧은 연구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생활권,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전후를 제가 좀 비교해 봤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전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 봤었는데 2020년보다 21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19년, 20년, 21년을 비교해 봤었는데요. 코로나가 좀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던 20년도에 실제로 거주지 주변 1km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때가 이제 송파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정확히 한 1시간, 2시간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또 이걸 사회의 변화라고 해야 될지 어떤 사건에 따른 좀 우리의 어떤 방향성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확실히 거주지 주변에서 걷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주변 공원을 가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지방 소멸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렸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 SO 시설의 복합화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입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생활 SO 시설은 입지 타당성에 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생활 SO 시설 복합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지면, 바꿔 말하면 생활권 계획할 때 반드시 특정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을 목록화하고 체크리스트화하는데 소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생활권의 원단위를 규명하고 이렇게 법제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네요. 유청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이시고 또 정책에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서 발표를 하셨던 관계망이라든지 접촉이 많아지고 방들의 집합, 모동집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공급책이라든지 미래주택 인프라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되냐면 구체적인 말씀하셨고, 여기 대해서는 또 김수환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 자리에 결정이 날 건 아니겠고요. LH나 또 건설사의 공동으로 우리 학회에서 미래주택에서 공모전을 하면 또 다양한 또 생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15분 도시나 생활 SOC도 말씀하셨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권이고 거주지다. 꼭 이제 범위를 넓혀서 거주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청 교수께서는 정책이나 결핍의 문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본다면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단계적 비밀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분 사이에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십니까? 뭐 또 발전적인 말씀이라든지. 그럼 없으시다면 여기 폴로와에 계신 분들의 또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한두 번 질문을 받을 텐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또 사무에 또 우리 본부장께서 또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또 뭐 기회를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에서는 이제 플로팅 시티, 아까 설명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델타 에코시티, 예를 들어서 첨단 미래 주구의 삶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설계 김철호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주거학회 사업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뜻깊은 강의 굉장히 제목부터 초연결 시대의 기술과 주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듈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이제 전자 회사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상품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뜻깊은 우리 주거 이 학술 대회에서도 이런 장이 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승범 그 대표님께 잠깐 뭐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선한 그 충격이라고 되나? 그런 그 공감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되게 좋았고, 저희도 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지금 그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활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시는 또 방향에 대한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활용이라든지 뭐 휴대폰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그 주거 행태 학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지, 사람의 어떤 주거학적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일의 특성상 구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뢰 받아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주로 하는 일들이 그 좀 이렇게 휴대폰 데이터처럼 대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래프로 그리기는 좀 많이 큰 데이터들을 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데이터를 얕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정말 있는 걸 다 짜내서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조강연 부탁을 받고 이제 있는 걸 다 짜내서 가져왔기 때문에 더 짜내려고 하면 사실 저도 좀 새로 이제 뭔가 다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데이터를 제가 좀 큰 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도 한 6, 7년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 때문에 연구를 하려고 코드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학위 받고 나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약간 좀 뒤집혀서 지금은 그게 코드를 매일 하는 일이 거의 코드 짜는 일입니다. 이게 주업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제가 알던 연구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더 윗세대 분들은 캐드를 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그 좀 윗세대 분들은 캐드를 할 줄 알아서 이제 그런 약간 기술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업계에 밀려 들어오면서 좀 했던 변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라는 거 아니면 뭐 AI든 뭐든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변화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기존에 저와 이제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 밑에 또래나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에 아직은 좀 능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좀 큰 데이터는 아무래도 엑셀에서 돌릴 수 없으니까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어떤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연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대학교 강의 한 학기 분량 정도만 배우면 웬만한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저는 연구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연구자들이 사실 지금 요새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기존에도 자료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연구할 때 자료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런 좀 큰 용량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처럼 지금은 약간 좀 제가 하는 일들은 특별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소화가 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면은, 그냥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거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김철호 본부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이제 델타 에코시티의 생활 패턴을 지금 백업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분석하실 건지 여쭤보고요. 만약에 그거 힘드시다면 우리 또 VWL에 같이 하시든지 주거학회에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국가적으로 뭐 부산 에코데이터하고 세종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시범 그
에코데이터 빌리지를 이제 삼성물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뭐 그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조그맣고 소규모의 어떤 단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래의 주택에 대한 뭔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론이 지금 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지금 5년간 그 무상 임대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게 에너지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행태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MIT에서 시스템 랩이라고 하는 그 MIT 공대에 거기랑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 거주자하고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의 연구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들인 걸 좀 수집을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도 지금 2차로 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또 K워터랑 같이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거기서 좀 잡아내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스마트시티 부산 여러 그 수행하신 내용들 방금 또 말씀하신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연구 중이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데이터들이 혹시 공개가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강하게 회장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그러한 빅데이터 이거를 어떻게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주거학회에 이런 주제로 모여 있으니 주거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러는데 막상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설계 과제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설계 데이터는 사실 세움터에 있거든요. 도면들이. 그런데 2년 동안 조르고 졸랐는데 아직도 안 주고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빅데이터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 보안 문제라던가 아니면 국가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중에서 이 모바일 데이터도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다만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곳에서 개폐업 데이터 이런 거는 또 너무 잘 제공이 돼요.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CCTV로부터 촬영된 데이터가 그 자체는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학습 모델 같은 것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거나 그 학습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요 군중이 이 물류가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많은 부분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이라던가 계획이나 예측이나 설계에 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소위 그 전문가들은 뭐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하면 오랜 시간 걸리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일이어서 아주 특정한 것, 에너지나 뭐 이런 것만 공학적인 것만 했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아주 정성적이고 뭔가 질적인 부분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제가 감히 답을 드리자면 데이터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걸로 논문을 쓰고 싶어도 구하려고 이메일 보내다가 학위 논문 끝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뭔가 시니어 분들께서 그런 걸 개방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롭게 쓰고 물론 선의의 의도로 써야겠죠. 그렇게 하면 빅 모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빅데이터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생성 모델을 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면 빅 모델이라는 게 돼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든 뭐 건축이든 디자인이든 활용이 될지 않을까. 제가 문제동께 아니 중요한 말씀. 우리 학회가 법과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음 일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열띤 토론을 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일부 행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원래 1시까지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운관 교실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이제 서포터님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부부터는 이 장소가 아닌 옆 건물 입구에 나가서 왼쪽에서 입구가 있는 생활과학대학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입구로 나가시면 그 건물 3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번 축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쓴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시부터 학생들을 위한 학생 취업 진로 설명회와 컨설팅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 인테리어 분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업체들께서 직접 오셔서 취업에 관련된 설명회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석해 주신 학생들은 그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2시부터는 저희가 특별 세션 2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신진 박사 세션이 운영되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저희가 소개시켜 주시는 박사님들의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회 내 연구부에서 특별히 특별 세션을 운영 예정입니다. 두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5시부터 우수 발표 논문과 그다음에 우수 졸업 논문, 우수 학생 설계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시상식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그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로비에서는 아침부터 그 우수 졸업 논문전과 우수 학생 설계 작품전의 포스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 중에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